딸에게 아이를 봐주겠다고 3번이나 먼저 제안했지만 그때마다 딸은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어머니는 그저 흔한 고부 갈등이나 세대 차이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딸의 집으로 들어갔을 때 어머니는 깨달았습니다. 그 집은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비정상적일 만큼 고요했죠. 손녀의 방문은 항상 잠겨 있었고 깊은 밤 복도를 걷는 발소리는 숨을 죽인 듯 조심스러웠습니다. 딸의 눈빛은 무언가 말하고 싶지만 감히 입을 떼지 못하는 사람처럼 흔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손녀가 갑자기 어머니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아이가 내뱉은 한마디는 마치 번개처럼 어머니의 가슴을 내리쳤습니다. 드디어 어머니는 알게 되었습니다. 딸이 그토록 자신의 도움을 거절했던 진짜 이유를 말입니다. 사실은 더 이상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연기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딸은 무엇을 숨기고 있었으며 어머니는 왜 한밤중에 경찰을 불러야 했을까요? 오늘은 3대에 걸친 여성들이 서로를 위해 인내하고 지켜낸 이야기, 그리고 한 가정의 가장 고통스러운 침묵이 마침내 깨지는 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상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제 이름은 박영자입니다. 은퇴한 지 7년이 되었고 경기도 성남의 오래된 빌라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니 아침 저녁의 일과가 마치 시계처럼 정확해지고 고독마저 규칙적으로 변하더군요. 매일 새벽 5시 반이면 일어나 둥글레 차 한 잔을 우려내고 베란다에 앉아 골목 어귀에 조그만 분식집을 내려다봅니다. 창문을 열고 기와 지붕 위로 천천히 쏟아지는 아침 햇살을 바라보는 게 제 일과죠. 제 딸 김지수는 대구에서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습니다. 남편, 그리고 7살 된 딸 하은이와 함께 말이죠. 우리는 전화를 자주 하지 않습니다. 저도 먼저 걸지 않고요. 딸이 회사 일로 바쁘다는 걸 아니까요. 자식에게 늘 들러붙는 성가신 노인네가 되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딸에게서 먼저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요새 몸은 좀 어때요? 수화기 너머로 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격한 감동도 기쁨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주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된 것 같은 묘한 착각이었습니다. 마치 낡은 옷, 서랍이 갑자기 열린 기분이랄까요. 아직은 거뜬하지. 별일 없니? 저는 심장 박동을 꾹 누르며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딸은 잠시 뜸을 들이더니 다시 물었습니다. 엄마, 혹시 요즘 시간 되세요? 우리 집에 와서 좀 지내다 가실래요? 딱 보름 정도만요. 저는 낮은 목소리로 응 하고 대답하며 짐짓 가벼운 척했습니다. 그래, 안 그래도 하은이가 얼마나 컸는지 보고 싶었는데 잘 됐네. 딸은 고맙다는 말 대신 네, 그럼 기다릴게요 라고만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설거지통 앞에 서서 지난 몇 년간 딸이 제게 했던 말들을 곱씹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하은이가 태어난 지 한 달 됐을 때였습니다. 저는 유아용품을 잔뜩 사서 사전 연락도 없이 KTX를 타고 대구로 내려갔습니다. 깜짝 선물을 해주고 싶었거든요. 문 앞에서 저를 본 딸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곧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웬일이야. 이런 거 진짜 안 사와도 되는데. 우리도 다 준비해뒀어. 저는 괜찮다. 내가 이런 거 사는 재미로 산다고 했지만 딸은 고맙다는 말과 함께 재빨리 짐을 받아들더니 거실 탁자에 올려두지도 않고 부엌 구석으로 치워버렸습니다. 저는 그 집에서 딱 15분 앉아 있다가 가겠다고 일어섰고 딸도 더 붙잡지 않고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번째는 하은이가 2살쯤 되고 지수가 복직하던 해였습니다. 제가 먼저 전화를 걸어 베이비시터 구할 거면 내가 가서 좀 봐줄까? 하은이도 보고 너희 살림도 좀 거들어주고 라고 물었습니다. 딸은 즉시 대답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회사 어린이집에 맡기면 돼. 엄마 오면 너무 힘들어서 안 돼. 물론 저를 생각해서 하는 말인 줄 알았습니다.
지수는 어릴 때부터 공부도 잘하고 속 썩이는 법이 없는 이성적인 아이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이불 속에서 뒤척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해서 아이를 안심시키지 못하는 걸까? 세 번째는 하은이가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여름 방학이었습니다. 영상 통화를 하다가 하은이가 할머니가 해준 잡채 먹고 싶어 라고 말했죠. 저는 마음이 약해져서 지수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이번 방학 때 내가 내려가서 좀 해줄까? 너희도 좀 편하게 지내고. 딸은 1초 정도 멈칫하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하은이가 지금 너무 어리광이 심해서 할머니 오면 더 나빠질 것 같아. 학교 생활 리듬에 적응시켜야 해. 딸의 말이 틀린 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해 여름, 제가 준비했던 잡채 재료들은 결국 저 혼자 이틀 동안 먹어치워야 했습니다. 딸을 원망하진 않았습니다. 세대마다 아이 키우는 방식이 다르고 딸에게는 딸만의 가정과 주관이 있으니까요. 제가 너무 간섭하면 그나마 만날 기회조차 사라질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딸이 먼저 와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무슨 이유든 딸이 먼저 입을 열었다면 저는 가야만 했습니다. 한밤중에 저는 장롱을 뒤져 7년 전에 짜둔 분홍색 니트 카디건을 꺼냈습니다. 하은이가 태어나던 해에 짠 것인데 소매 끝에 토끼 귀가 달린 옷이었습니다. 한 번도 입히지 못했고 남주기도 아까워 간직해둔 옷이었죠. 저는 카디건을 조심스레 펼쳐 접힌 자국을 펴보았습니다. 베란다 건너편 지붕 위로 고양이 한 마리가 꼬리를 흔들며 지나갔습니다. 인생은 때로 그렇습니다. 문이 영원히 닫혀 있을 것 같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틈이 생기죠. 그 안에서 무슨 빛이 새어나오는지 들어가도 되는지 알 수 없지만 저는 엄마니까 문이 열리면 당연히 들어가야 합니다. 동대구역으로 들어서는 KTX 안에서 저는 가방을 무릎에 놓고 분홍색 카디건이 든 종이 가방을 두 손으로 꼭 쥐었습니다. 객실 에어컨 바람이 좀 차가워서 손을 비비며 생각했습니다. 7년이나 지났는데 이 옷을 이제라도 입힐 수 있을까? 출구에는 지수가 회색 트렌치 코트에 검은 바지를 입고 머리를 한 올의 흐트러짐도 없이 묶은 채 서 있었습니다. 곁에 하은이는 없었습니다. 하은이는 안 데려왔니? 제가 웃으며 묻자 딸은 방금 집에서 잠들었어라며 제 짐을 받아들었습니다. 엄마, 뭘 이렇게 많이 가져왔어? 저는 그저 웃기만 했습니다. 사실 가져온 건 별로 없었습니다. 다가가도 될지 망설이는 마음 하나만 무거웠을 뿐이죠. 역에서 집까지는 차로 20분 정도 걸렸습니다. 차 안에서 우리는 별말이 없었습니다. 춥지 않냐, 야식 먹겠냐는 딸의 물음에 저는 괜찮다고만 답했습니다. 도착한 곳은 2층짜리 단독 주택이었습니다. 문 앞에는 철쭉 몇 그루가 심겨 있었고 마당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30년 넘게 산 빌라보다 확실히 넓고 좋았습니다. 딸은 저를 2층으로 안내하며 엄마 방은 여기야. 화장실은 바로 맞은편이고 라고 했습니다. 방은 깨끗했습니다. 침대 시트는 팽팽했고 구석에는 무드등이, 책상 위에는 라벤더 향 디퓨저가 놓여 있었습니다. 집 참 예쁘게 꾸몄네. 그냥 보통이지 뭐. 딸은 씁쓸하게 웃으며 제 눈을 피했습니다. 에어컨도 있고 좋네. 제가 한마디 덧붙이자 딸은 고개를 끄덕이며 저녁을 차릴 테니 좀 쉬라고 하고 나갔습니다. 저는 잠시 앉아 있다가 카디건을 옷장에 넣고 세수를 했습니다. 저녁 메뉴는 잔치국수와 두부부침, 미역국이었습니다. 엄마, 오늘은 늦어서 간단하게 차렸어. 됐어. 나 요즘 소화 안 돼서 가볍게 먹는 게 좋아. 식탁 맞은편 작은 의자에 하은이가 앉아 고개를 숙인 채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하은아, 할머니 오셨는데 인사 안 해? 지수가 조용히 타이르자 하은이는 고개도 들지 않고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할머니 안녕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아이가 좀 마른 것 같았지만 손가락은 깨끗했고 머리도 단정하게 묶여 있었습니다. 제가 두부를 집어
밥그릇에 올려주자. 아이는 말없이 밥 먹는 속도만 높였습니다. 김서방은 아직 공장에 있니? 제가 무심코 묻자 지수는 응, 야근이야 라고 빠르게 대답했습니다. 식사 내내 우리 셋은 거의 말이 없었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하은이는 자기 그릇을 들고 부엌으로 가다가 문에 부딪힐 뻔해 작게 아 소리를 냈습니다. 제가 부축하려 하자 아이는 재빨리 저를 피해 돌아갔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불편해졌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식사 후 지수가 하은아, 할머니한테 내 방 구경시켜드려 라고 하자 하은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저를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방은 깔끔했습니다. 책꽂이에는 동화책이, 침대 위에는 인형 2개가, 벽에는 그림 몇 점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방문 안쪽에 작은 잠금 장치가 달려 있었는데 일반 가정집 방문에는 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 방은 안에서 잠글 수 있네? 제가 무의식적으로 묻자 문 밖에서 지수가 악몽 꾸는 걸 무서워해서 그래요라고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문 잠그고 자면 더 안심된대요. 하은이는 끄덕여야 할지 모르는 표정으로 저를 보고 서 있었습니다. 저는 더 묻지 않고 아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방 참 예쁘다. 나중에 그림 그려줘라고 웃어주었습니다. 그러자 하은이는 서랍에서 스케치북을 꺼내 한 페이지를 펼쳐 보였습니다. 엄마와 자신이 나무 아래서 소풍을 즐기는 그림이었습니다. 토끼와 곰, 잔디와 태양도 있었지만 아빠는 없었습니다. 아빠는 안 그렸네. 하은이는 입술을 깨물며 아빠는 운전 중이라서요. 라고 작게 말했습니다. 너희끼리만 소풍 갔어. 대답이 없자 지수가 들어와 스케치북을 덮으며 엄마, 애가 그냥 막 그린 거예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잘 그렸네. 다음엔 할머니도 그려줘 라고 했지만 하은이는 웃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어 객실에 누워 있는데 옆방에서 샤워하는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후 아래층에서 발소리가 들리더니 뚝 끊겼습니다. 지수가 화장실에 가나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잠이 들락말락할 때쯤 아래층 현관문 열리는 소리, 차문 닫는 소리, 그리고 쿵 하고 무겁게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눈을 떴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집은 너무나 조용해서 제 숨소리까지 들릴 정도였습니다. 애들도 다 컸고 자기들 생활이 있는데 내가 괜한 생각 말자. 하지만 왠지 모르게 저는 몸을 뒤척여 굳게 닫힌 방문 쪽으로 얼굴을 돌렸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부엌 창밖은 아직 어슴푸레했습니다. 아래층 현관문이 조용히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사위인 김서방 상훈이 출근하는 소리 같았습니다. 하은이가 아직 자고 있어서 저는 혼자 천천히 죽을 끓이고 어제 남은 고구마를 썰어 넣었습니다. 솥뚜껑을 열자 구수한 냄새가 퍼져 마음이 좀 놓였습니다. 하은이가 잠옷 차림으로 눈을 비비며 내려왔습니다. 제가 죽을 떠서 식혀주며 말했습니다. 하은아, 오늘 네가 좋아하는 고구마 넣었다. 고마워요, 할머니. 한참 먹던 아이가 갑자기 툭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저는 아침이 제일 좋아요. 왜? 아이는 밥을 몇 숟가락 더 뜨더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침엔 아빠가 집에 없으니까요. 제가 멈칫하며 대꾸하기도 전에 아이는 고개를 숙이고 계속 밥을 먹었습니다. 마치 방금 한 말을 없던 일로 하려는 것처럼요. 아빠가 아침 일찍 나가나 보네. 제가 최대한 평온하게 묻자 하은이는 네, 아침도 안 먹고 나가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더 묻지 않고 마음속 수첩에 그 말을 조용히 적어두었습니다. 오후에 햇살이 좋아 이불 빨래를 해서 2층 베란다에 널었습니다. 바람이 불어 땀을 식혀주었습니다. 이불을 널며 아래를 내려다보니 마당 한 구석에 하은이가 쭈그리고 앉아 손에 그림 한 장을 쥐고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사위인 이상훈이 그 앞에 서서 험악한 표정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 뭘 잘했다고 울어? 울긴 왜 울어?
목소리가 어찌나 큰지 2층까지 들렸습니다. 이런 쓰레기 같은 그림을 감히 꺼내? 사위는 하은이 손에서 그림을 낚아채 반으로 찢어 구석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는 뒤도 안 돌아보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현관문 닫는 소리에 마당이 울릴 정도였습니다. 저는 널던 이불을 잡은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아무 소리도 못 내고 당장 뛰어내려가지도 못한 채 하은이의 작고 떨리는 등만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소리내 울지도 못하고 어깨만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하늘 전체가 아이를 짓누르는 것처럼요. 그 순간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경보음도 분노도 아닌 아주 오래전 느꼈던 익숙한 감각이 되살아났습니다. 오래전 어느 날 부엌 문가에 서서 접시를 깨뜨리며 이따위 일도 제대로 못하냐고 소리치던 남편을 바라보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다시 몸을 돌려 이불을 정리하며 아무것도 못 본 척했습니다. 저녁 식탁. 저는 평소처럼 된장찌개와 제육볶음을 차렸습니다. 오후 일은 꺼내지 않고 하은이에게 오늘 뭐 그렸니? 라고 물었습니다. 해랑집 그렸는데요. 잘 못 그려서 버렸어요. 지수가 고개를 숙인 채 반찬을 집으며 말했습니다. 하은이가 가끔 너무 예민해서 엉뚱한 걸 그려요. 저는 그러니 하고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식사 후 하은이가 그릇을 치우고 제가 식탁을 닦는데 지수가 냉장고를 정리하며 등을 보인 채 말했습니다. 엄마, 며칠 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아니다. 나야 혼자 있으면 심심한데 와서 도우니까 좋지. 딸은 뒤돌아보지 않고 일찍 주무세요라고만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낮에 본 장면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한참을 뒤척이다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첫 장은 비어 있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 날짜를 적고 썼습니다. 마당에서 사위가 하은이를 혼냈다. 말이 너무 거칠다. 그림을 찢었다. 하은이는 소리 죽여 울었다. 그 뒷모습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다 쓰고 나서 그 글자를 한참 노려보았습니다. 저는 남의 일에 참견하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 아닙니다. 각자의 가정에는 그들만의 방식이 있다는 걸 아니까요. 특히 젊은 사람들은 노인이 참견하는 걸 싫어하죠. 하지만 썼습니다. 몸이 기억하는 통증처럼 머리는 잊으려 해도 몸이 기억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서랍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의 제 얼굴은 퉁퉁 부어 있었고 입가는 터져 있었습니다. 옆에는 어린 지수가 겁에 질린 큰 눈으로 카메라를 보고 있었지만 웃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어떤 답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깨어 있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문틈으로 들어오는 바람, 소리만이 집안을 더욱 고요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깊이 들지 않았습니다. 밤 11시쯤 창밖으로 차가 급정거하는 소리와 함께 철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일어나지 않고 이불 속에서 눈만 뜬 채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래층 현관문이 열리고 낮게 깔린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용은 들리지 않았지만 억양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유리잔 같기도 하고 국그릇 같기도 했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하은이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아침이 제일 좋아요. 아빠가 없으니까. 저는 억지로 나쁜 생각은 하지 말자고 되뇌었습니다. 부부 싸움이야. 어느 집에나 있는 거니까요. 하지만 목에 걸린 가시처럼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몇 시인지 모를 새벽, 창밖 가로등도 꺼진 시간. 문 밖에서 모기 소리만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카디건을 걸치고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하은이가 머리가 헝클어진 채 서 있었습니다. 울지는 않았지만 눈시울이 붉었습니다. 할머니, 저랑 같이 자도 돼요? 저는 고개를 끄덕여 들어오게 했습니다. 잠옷을 입은 아이의 발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이불을 덮어주자 아이는 새끼 고양이처럼 웅크려 누웠습니다. 제가 옆에 누워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하은아, 무서운 꿈 꿨니? 아이는 들릴 듯 말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가 방금 엄마한테 소리 질렀어요. 엄마가 할머니 오라고 한 거 쓸데없는 짓이라고. 엄청 화냈어요. 저는 숨도 못 쉬고 심장이 조여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엄마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제가 뛰쳐나올 때 아빠 방문은 아직 안 닫혀 있었어요. 아이가 무릎을 끌어당기자 잠옷 바지가 올라갔고 저는 아이 무릎에 난 선명한 상처 딱지를 보았습니다. 이거 어제 넘어진 거야. 아이는 네 라고 했지만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저는 더 묻지 않고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아이는 금세 잠이 들었고 잠꼬대를 했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깨달았습니다. 왜 하은이 방문에 잠금 장치가 있는지. 몽유병 때문도 안정감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지수가 아이에게 듣게 하고 싶지 않아서였습니다. 제 나이 30살 때가 떠올랐습니다. 남편과 성남 단칸방에 살던 시절. 싸움이 시작되면 저는 어린 지수를 방에 가두고 문을 잠갔습니다. 퍼즐 맞추고 있어. 절대 나오면 안 돼. 라고 말했죠. 저는 제 비참한 꼴을, 그 끔찍한 소리를 아이에게 들키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문을 잠갔습니다. 문이 소리를 막아줄 거라 믿었고 아이가 그 밤들을 기억하지 못할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지수는 다 기억하고 있었고 단지 말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호박죽을 끓였습니다. 지수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지만 머리는 여전히 단정했고 옷차림도 빈틈이 없었습니다. 어제 하은이가 내 방에 와서 잤다. 제가 국을 건네며 툭 던지자 지수는 숟가락을 멈칫했습니다. 네가 김서방이랑 좀 다퉜다고 하더라. 지수는 고개를 숙이고 죽을 떠먹었습니다. 그 사람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래요. 공장 직원들이 2명이나 그만뒀거든요. 저는 그렇구나 하고 더 묻지 않았습니다. 순간 목구멍까지 차오른 말을 억눌렀습니다. 사위가 출근하고 저는 방으로 돌아와 수첩을 폈습니다. 하은이가 새벽에 문을 두드렸다. 아빠가 엄마를 욕했다고 했다. 내가 오지 말았어야 했다고 한다. 하은이 무릎 상처는 넘어져서 생긴 게 아닌 것 같다. 방문 잠금 장치는 꿈 때문이 아니라 현실을 피하기 위해서다. 펜을 내려놓고 서랍 속 사진을 꺼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10년 전 남편이 죽기 몇 달 전에 제가 쓴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언젠가 너에게 말해줄게. 나도 떠나고 싶었던 적이 있었다고. 저는 사진 속 지수에게 속삭였습니다. 지수야, 너 어릴 때 그 방문 기억하니? 내가 너를 막아준다고 생각했던 그 문 너머에서 너는 다 듣고 있었구나. 사진을 수첩 뒷장에 끼우고 덮었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그저 밥이나 해주는 친정엄마가 아닌 과거에 스스로 잠갔던 문 앞에 다시 선한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기로 했습니다. 해질녘 저는 차를 우려 베란다로 가지고 나갔습니다. 아직 더운 바람이 불었지만 끈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지수가 퇴근해 옷을 갈아입고 나오길 기다렸다가 말했습니다. 지수야, 이리 와서 차 한잔 해라. 지수는 망설이다가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차를 따라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은이가 요즘 너한테 더 매달리지 않니? 방문 잠그는 거 진짜 습관이니? 아니면 너희가 뭘 못 듣게 하려는 거니? 지수는 찻잔 속 물결을 바라보며 천천히 저었습니다. 엄마,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멈추지 않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젯밤 하은이가 내 방에 와서 그러더라. 아빠가 엄마한테 소리 지르고 할머니 와 있는 거 싫어한다고. 지수는 입술을 깨물었고 얼굴 근육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사람 성격이 좀 급해서 그래요. 진짜로 뭘 어쩌진 않아요. 그냥 스트레스 풀 데가 없어서. 그래, 안다. 내 아빠도 그랬어. 목소리 크고 물건 던지고 나도 숨도 못 쉬었지. 그때 내 얼굴이 3일 동안 부어 있었는데 넌 울지도 못했잖아. 지수의 손이 멈추고 찻잔이 달그락거렸습니다. 네가 방금 찻잔 젓는 모습이 내 아빠한테 당하고 나서
거울 보던 내 표정이랑 똑같아서 그래. 그 표정을 내가 어떻게 잊겠니? 엄마, 지수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생각보다 높은 톤이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엄마는 옛날 사람이잖아. 그때는 다들 참고 살았지. 지금은 달라. 나 여기서 무너지면 안 돼. 내가 잘못되면 하은이는 누가 키워? 지수는 찻잔 테두리를 꽉 쥐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그랬어. 내가 신고하거나 일을 크게 만들면 이혼하고 양육권 소송 걸어서 하은이 뺏어갈 거라고. 끝까지 괴롭힐 거라고. 저는 딸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 속에는 피로와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젊은 날 거울 속에 저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하은이한테 실패한 엄마 모습 보여주기 싫어. 엄마처럼 무력하게 당하는 거 보여주기 싫다고. 넌 실패한 게 아니야. 제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을 뿐이지. 지수가 멈칫했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잡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너 어릴 때 그 밤들 다 들었지. 지수는 말없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나는 너를 방에 가두면 그릇 깨지는 소리, 욕하는 소리 못 들을 줄 알았어. 내가 틀렸어. 넌 다 듣고 있었는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거야. 그래서 지금 하은이를 가두는 것도 보지 말라고, 기억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지. 딸은 어린아이처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다 알아. 단지 어른보다 더 조용히 있을 줄 알 뿐이야. 우리는 해가 지고 노을이 사라질 때까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하은이가 그림 한 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할머니, 다 그렸어요. 그림에는 큰 문이 있었고 문 밖에 여자 셋이 서 있었습니다. 어른이 아이를 안고 있고 옆에 다른 여자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야. 엄마, 나, 그리고 할머니. 우린 문 밖에 있어. 저는 그림 속 문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문 안쪽은 왜 안 그렸어? 문 안은 깜깜해서 들어가기 싫어. 지수는 그 그림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가시 같은 것에 찔린 듯 아이를 껴안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너 진짜로 떠나고 싶었던 적 없니? 지수는 저를 보며 바람 소리처럼 작게 말했습니다. 있어. 근데 무서웠어. 엄마가 날 비웃을까봐. 저는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나도 젊을 때 떠나고 싶었어. 근데 못 떠났지. 그래서 네가 떠났으면 좋겠어. 그날 밤 사위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제게 물 한 잔을 주며 말했습니다. 엄마, 며칠 더 있다 가실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은 모를 겁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수십 년 전부터 하고 싶었던 말을 이제야 실천하고 있다는 것을. 나는 네가 내가 되길 원치 않아. 다음 날 저녁. 집안 분위기는 더 무거웠습니다. 음식은 짰고 편식 없던 하은이는 두 숟가락 뜨고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오늘 아빠 들어와? 하은이가 작게 묻자 지수는 설거지를 하며 건조하게 대답했습니다. 회식 있대. 술 마셔. 제가 묻자 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밤 10시 반 사위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회식, 늦음. 지수는 핸드폰을 엎어놓고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밤 11시가 넘자 집은 정막에 휩싸였습니다. 새벽 1시 잠자리에 들렸는데 현관 도어락 번호를 계속 틀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 뒤 문이 거칠게 열리고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2층 난간에서 내려다보니 이서방이 비틀거하며 들어와 신발도 벗지 않고 차버렸습니다. 냉장고에서 캔맥주를 꺼냈다는 치익 소리가 밤 공기를 찢는 듯 했습니다. 시발, 얼음잔도 없네. 그는 소파에 앉아 혼잣말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저는 방으로 돌아가려는데 갑작스러운 고함 소리에 발이 묶였습니다. 너 죽고 싶냐? 내 엄마 불러서 감시시키냐? 그 노인네가 수첩에 뭐 적고 있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쓰는 걸 어떻게 알았지? 젠장. 그가 리모컨을 벽에 집어 던지자 맥주가 쏟아져 바닥을 적셨습니다.
하은이 데리고 도망갈 생각이지? 부엌 입구에 서 있던 지수에게 그가 다가갔습니다. 당신 취했어. 가서 자. 지수가 낮게 말하자 그는 닥쳐 라며 맥주병을 쥔 채 위협했습니다. 제가 뛰어내려가기 전 하은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아이가 비틀거리며 제 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아이는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무서워요. 엄마 때린다고 했어요. 저는 아이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112를 눌렀습니다. 네, 경찰입니다. 여기 가정폭력 신고 좀 하려고요. 사위가 술에 취해서 난동을 부려요. 딸이랑 손녀가 위험해요. 물건 부수고 때릴 것 같아요. 주소 불러주세요. 지금 흉기를 들고 있나요? 아직 때리진 않았는데 곧 그럴 것 같아요. 빨리 좀 와주세요. 전화를 끊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하은이는 이불 속에 숨어 제 팔에 얼굴을 묻고 물었습니다. 할머니, 아빠 고장났어? 저는 대답 대신 아이를 더 꽉 안아주었습니다. 15분 후 초인종이 울렸고 지수가 문을 열었습니다. 경찰이 들어오자 소파에 앉아있던 사위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누가 신고했어? 당신들이 뭔데 남의 집에 들어와? 경찰 뒤로 여성 상담관이 들어오며 난장판이 된 거실을 훑어보았습니다. 김지수 씨, 본인이 신고하셨습니까? 아니요. 지수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접니다. 제가 하은이의 손을 잡고 계단을 내려가며 말했습니다. 제가 이 아이 엄마입니다. 다음 날 오전 경찰과 상담관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사위는 식탁에 앉아 피곤과 숙취, 그리고 도끼가 서린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상담관의 설명에 그는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내가 손을 댔어. 말 몇 마디 한 거 가지고 사람을 범죄자 취급해? 상담관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분리 조치가 필요합니다. 잠시 집을 떠나 계세요. 가족끼리 짰어. 사위가 비웃으며 지수를 노려보자 제가 지수 앞을 막아섰습니다. 옛날처럼 이서방, 일단 나가. 그는 코웃음을 치며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차가 굉음을 내며 떠나자 상담관이 지수에게 물었습니다. 임시보호명령 신청하시겠습니까? 이혼까지 안 가더라도 경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수는 주먹을 꽉 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사람이 알면 미쳐 날뛸 거예요. 경찰 부르면 다 끝장낸다고 했거든요. 아이가 있습니다. 상담관의 한마디가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지금 본인만 보호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점심때 상담관은 지수를 쉬게 하고 저와 베란다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보통 이럴 때 가족들이 조금만 참아라. 집안 망신이다 하면서 말리는데 어머니는 다르시네요. 제가 참아봤거든요. 참는 건 가짜예요. 저는 가방에서 수첩과 사진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상담관은 꼼꼼히 읽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록이 아주 구체적이라 증거가 됩니다. 하은이가 방문을 잠그는 건 습관이 아니라 생존 본능이에요. 오후 늦게 지수가 거실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 같았습니다. 제가 옆에 앉자 지수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엄마, 왜 말 안 했는지 궁금했죠. 하은이 사랑하니까요. 내가 사랑해서 참았어요. 내가 신고하고 이혼하면 하은이 성씨도 바꿔야 하고 전학도 가야 하고 아빠 없는 애 이상한 집에 소리 들을까봐. 지수는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적어도 평범한 가정은 지켜주고 싶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그랬어. 내가 내 아빠한테 맞는 모습만 안 보면 상처 안 받는 줄 알았어. 근데 아니더라. 안 보여주려다가 너한테 침묵하는 법만 가르친 거야. 그때 하은이가 스케치북을 들고 내려왔습니다. 엄마, 이거 어제 그린 거야. 그림 속 아빠는 이빨이 뾰족한 검은 괴물로 그려져 으르렁거리고 있었고 가운데 엄마는 웅크리고 울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할머니가 엄마를 안고 있었죠. 상담관이 물었습니다. 하은아, 이거 꿈꾼 거니? 아니요, 본 거예요. 지수의 몸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마침내 긴 악몽에서 깨어난 듯 딸은 아이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괴물한테서 널 못 데리고 나왔어. 그날 오후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신청서에 서명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수십 년간 이어진 침묵의 종결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고 소파에서 그림을 그리는 하은이의 미간은 펴져 있었습니다. 드디어 아이가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이틀 후 지수는 이사를 결심했습니다. 다른 도시도 제 낡은 빌라도 아니었습니다. 저만의 집을 구할 거예요. 대구 시내 조용한 골목의 오래된 상가 주택 2층이었습니다. 1층에는 오래된 빵집이 있어 아침마다 버터 냄새가 올라오는 곳이었죠. 가구도 별로 없었지만 지수는 하은이 방도 있고 엄마 방도 드릴 수 있어요 라고 했습니다. 계약날 저는 부모님이 물려주신 시골 땅을 판돈으로 만든 수표를 지수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보증금이랑 첫 월세야. 내가 낸다. 엄마, 이거 못 받아요. 엄마 노후 자금이잖아요. 이게 내 노후 보장이다. 네가 내가 못 간 길을 가는 거, 그게 내 남은 인생의 의미야. 지수는 눈물을 흘리며 저를 안았습니다. 엄마, 나 또 실패하면 어떡해? 실패는 내가 지금 두려워하는 게 아니야. 내가 평생 두려워했던 거지. 넌 오늘 걸어 나왔잖아. 이미 이긴 거야. 세 사람이 새 집으로 들어간 날, 짐이라곤 책 몇 상자와 옷가방, 중고 소파베드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하은이는 신이 나서 베란다를 뛰어다녔습니다. 할머니, 여기 바람 불어. 엄청 시원해. 우리는 함께 바닥을 닦고 이불을 폈습니다. 냄비 하나로 계란 프라이를 해먹으며 하은이는 이제 내가 요리사야 라고 자랑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베란다에 둘러앉았을 때 지수가 하은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쟤 웃는 거 진짜네. 그전엔 가짜였니? 연습한 웃음 같았어요. 웃어야 한다는 건 아는데 마음에서 우러나오질 않는. 그날 밤 하은이는 자기 방 천장에 야광 별 스티커를 붙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나 이제 방문 안 잠글 거야. 그래? 이제 안 무섭거든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햇살이 잠기지 않은 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지수가 창문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엄마, 다 알고 있었지? 네가 겪은 게 어느 정도인지는 몰랐지만 말 못하고 참는 표정이 옛날 나랑 똑같았어. 지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끔 엄마 원망했어. 엄마가 참고 사니까 나도 그게 정상인 줄 알았어. 참는 게 답인 줄 알았어. 원망해도 돼. 내가 널 못 지켰으니까. 그때는 집도 없고 돈도 없어서 너를 위해 참는다고 했지만 사실은 내가 용기가 없었던 거야. 지수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하나 잘한 것도 있어. 뭐? 엄마가 왔잖아. 사실 나 너무 힘들어서 엄마 부른 거였어. 애 봐달라는 건 핑계였고 엄마가 와서 내 꼴 보고 실망할까봐 비웃을까봐 겁났는데 엄마가 와줘서 살았어.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아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칠 뒤 하은이가 학교에서 그림 한 장을 가져왔습니다. 우리 집이라는 주제였는데 아빠는 없고 엄마, 할머니, 그리고 큰 태양만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그림 뒤에 메모를 남겼습니다. 하은이가 태양은 할머니래요. 할머니가 오고 나서 집이 캄캄하지 않대요. 저는 그림을 어루만지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녁 식사 때 하은이가 불쑥 물었습니다. 할머니, 예전엔 무서웠어.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무서웠지. 엄청 무서웠어. 근데 너희가 계속 무서워하는 게 더 무서웠단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밥을 먹었습니다. 밤이 깊어 하은이 방을 지나는데 문이 조금 열려 있었습니다. 책을 읽고 있는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문 안 잠그니? 이제 안 잠가요. 여긴 시끄러운 소리가 안 나니까요. 열린 문틈으로 따스한 노란 불빛이 새어 나왔습니다. 저는 평생 많은 문을 지켰습니다. 교실 문, 부엌 문, 침실 문. 하지만 가장 힘들었던 건 침묵이라는 문이었습니다. 오늘 그 문이 드디어 열렸습니다. 바람이 들어오고 빛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침내 걸어 나왔습니다. 하은이가 보여준
비밀 그림책의 첫 페이지에는 괴물이, 두 번째 페이지에는 무릎 꿇고 우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너 이런 거 언제 그렸어? 아빠 화내면 무서워서 엄마가 슬퍼할까봐 자는 척했어요. 울면 엄마가 더 슬퍼할까봐 참았어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왜 이제야 말해? 할머니가 오니까 엄마 눈빛이 달라졌어요. 이제 말해도 될 것 같았어요. 아이는 저에게 안기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엄마 평생 지켜줄 거야? 그럼 내가 살아있는 한. 그럼 내가 크면 내가 엄마 지켜줄게. 저는 웃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 우리 돌아가면서 지켜주자. 며칠 후 우리 가족은 새집 베란다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콩국수 한 그릇씩 먹고 찍은 사진 속에는 상처도, 부은 눈도, 거짓 웃음도 없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일기를 썼습니다. 하은이는 알고 있었다. 엄마의 웃음이 가짜라는 걸. 방문을 잠그는 게 안전이 아니라 회피라는 걸. 하은이는 상처의 계승자가 아니라 보호자가 되었다. 우리 3대의 여자들. 나는 인내를 미덕으로 알았고 딸은 침묵을 모성으로 알았다. 하지만 하은이는 말하는 법을, 묻는 법을, 그리고 지키는 법을 배웠다. 우리 가족의 불행은 하은이에게서 끝났다. 아이는 우리 부서진 운명선 위에서 피어난 꽃이다. 일기장을 덮어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잠그지 않은 방문으로 바람이 불어와 커튼이 춤을 춥니다. 이제 이 집에서는 아무도 조용히 해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말했고, 들었고, 그리고 계속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3대의 여성이 겪은 아픔과 선택에 관한 실화입니다. 누군가는 참았고, 누군가는 숨겼지만, 결국 누군가는 용기를 냈습니다. 여러분은 이 가족의 이야기를 어떻게 보셨나요? 인내는 보호일까요? 아니면 침묵하는 상처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위로가 되는 공간이 되길 바랍니다. 치유의 인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